사실상 행복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엄밀히 따지자면은 직장 생활에서 훼손된 자율성을 회복하고 싶어라고 주장하고 있던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수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는 삶에 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열심히는 살고 싶지만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서 섣불리 행동하지 못하고 고민에 빠져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과 불안 혹은 의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밝혀드리고, 예를 들어서 삶의 목표로서 행복을 고려하고 있긴 한데 뭔가 찜찜하다, 뭔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뭐가 아닌지, 그 직관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구체화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납득할 만한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굳이 멀쩡하게 고민 없이 행복을 따라서 살고 있거나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으신 분들 앞에 가서 제가 반박을 하거나 혹은 지적을 하거나 라는 목적으로 이러한 글을 쓰거나 혹은 영상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멀쩡히 아무런 걱정 없이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굳이 저의 영상을 보고 더 깊은 고민에 빠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을 갖고 새로운 길을 찾아나갈 여유나 이유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굳이 이러한 영상을 보시면서 더 깊은 고민에 빠지시는 것을 솔직히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영상을 만들고 있으신지를 파악하신다면은 제가 왜 이러한 특이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조금은 더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은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행복은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즉, 행복은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다. 혹은 삶의 목표는 행복이다. 라는 말을, 그러한 주장을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방법으로서 제가 지난 시간부터 심리학 혹은 뇌과학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주장을 검증하고자 제가 행복 혹은 삶의 목표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혹은 그것을 가져와서 해석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할 것이냐 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진 않을 겁니다. 행복은 삶의 목표이다 라는 말을 검증하기 위해서 관련된 연구 결과를 가져와서 그 주장을 검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행복은 삶의 목표다라는 추상적인 표현이 사실은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엄밀히 따져가면서 그 주장을 우리가 이해 가능하고 확실한 행동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주장을 구체화한 다음에, 세 가지 정도로 구체화한 다음에 각각이 과연 일리 있는 주장인지를 따져볼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주장이지만 무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무언가에 관해서 과학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데이터를 알고 있다, 또 그와 관련된 학자들의 연구 해석을 알고 있다. 그래서 연구 데이터나 해석의 양을 많이 암기하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떤 대상에 관한 과학적인 접근을 한다 혹은 지식이 있다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의 연구를 참고하기 이전에 우선은 내가 그 대상을 당연하지 않게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까지 분해한 다음에 그 규칙을 직접 찾아보려는 시도를 했다. 그 결과 어떤 대상에 대해서 깊게 알고 있다,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라는 것도 과학적인 지식이 있다 혹은 과학적인 접근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A 플러스 B는 C이다. A랑 B를 이렇게 연결했더니만 C가 나오더라 라는 사실로부터 A 플러스 B는 C이다 라는 것을 엄밀히 따져본다 라는 것은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A랑 B는 대체 뭐길래 일단 뜯어보자. A는 뜯어보니까 D 플러스 이더라. 이 각각은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다. B를 또 뜯어보니까 F 플러스 G더라. 이 각각도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D, E, F, G가 일렬로 쭉 연결되면은 C가 나온다고 알고 있다. 아하, 그래서 A 플러스 B가 C구나. 이와 같이 어떤 대상을 엄밀하게 따지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해당 대상에 관한 지식이 있다라는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것은 이 문장을 엄밀히 따져서 우리가 이해 가능한 수준까지 뜯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검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우리는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따져볼 것입니다. 당연히 삶의 목표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사람마다 뜻하는 바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 저의 어떤 편향된 시각에서 사람들은 삶의 목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저는 그렇다면 삶의 목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저는 어떻게 편향되어 있는가를 먼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목표 혹은 의미라는 것을 찾는 제 여정은 마치 솔로몬 왕과 같은 고민을 했던 제가 존경하던 한 어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솔로몬 왕은 고대 이스라엘의 엄청난 전성기를 이끈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으로서 정말 누릴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그러한 모든 것을 누린 듯한 왕이 결국 마지막에 남긴 말이란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주변에 어른이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온 것 같은 어른이 이전 삶이 주는 보람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삶, 그러니까 끝이 주는 두려움이 이전에 가치 따위는 모두 다 없애버릴 정도로 강력하다. 그 공허함과 후회, 헛됨이 모든 것을 앗아가더라 라는 말을 듣고 나서 삶의 목표에 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끝에 가까워질수록 끝이 주는 공허함과 헛됨에 내 삶 모든 것을 부정하기 싫다. 그렇지 않을 무언가를 찾아내야겠다. 라는 생각과 함께 저는 삶의 목표, 의미, 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저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표를 찾는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그 이유가 저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삶의 목표라는 것이 대부분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오직 한 가지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삶의 목표로서 성공, 행복, 사랑, 우정 다 가져갈 거야. 다 추구할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전의 철학자들을 봐도 보통 무언가 한 가지를 최고로 올려놓고 위계를 따져가는 방식으로 주장을 전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 모호한 삶의 목표를 조금 더 엄밀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은 애초에 삶이라는 게 너무나 거칠기 때문에, 즉 삶이라는 것은 너무 불확실하고 또 삶이라는 것은 애초에 정해진 길 따위도 없어 보인다. 방해꾼이 있고 근데 길도 없다. 그만큼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애초에 무언가 한 가지를 가져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추구할 여유가 없다. 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한 가지밖에 못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한 가지는 엄청 대단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이 불확실하고 이정표도 없는 세상 속에서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란 그 불확실성이 주는 실패와 이정표 없는 세상이 주는 방황을 최대한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왕 한 가지 가져갈 거면 애초에 한 칸밖에 없고 우리 가방에 한 칸밖에 없고 무언가 하나를 골라서 이 거친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면 기왕이면은 가장 좋은 걸 고르겠죠. 따라서 삶의 목표란 무엇이냐? 저의 약간 편향된 그런 시각에서 삶의 목표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추적해 봤을 때 사람들은 보통 한 가지만 얘기하더라. 왜냐하면은 애초에 한 가지 이상은 가져가기 어려운 너무나 힘든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가지를 기왕이면 가장 좋은 걸 가져가고 싶어 할 것이다. 따라서 삶의 목표란 불확실하고 이정표 없는 세상 속에서 혹은 삶 속에서 실패와 방황을 최대한 보상해주는 아주 대단한 한 가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추측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삶의 목표를 이와 같다고 가정한다면 삶의 목표 앞에 붙는 이 한 가지, 이 영광스러운 하나의 왕자에 오른다는 것은 그 전에 이미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올라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행복 역시도 다른 것과 비교됨으로써 이 삶의 목표의 영광의 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행복이 어떤 것과 비교되었는지를 안다면은 우리는 이 행복이 뜻하는 바를 조금 더 엄밀하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행복이 삶의 목표라는 영광스러운 한 가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누가 싸웠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보통 성공과 싸워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행복과 성공을 비교한 다음에 그 결과로 행복을 삶의 목표로서 둔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러한 추측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정말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포털에 여러 가지 언어로 검색해보면 이 행복과 성공을 비교하는 내용의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보고 있는 실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추측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삶의 목표를 고민하면서 참고하게 될 사람들 또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듯한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즉, 영향력 있는 사람, 혹은 성공한 사람, 혹은 우리가 보고 배울 만한 어떤 환자들이 행복과 성공,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남겼고, 그의 영향을 받은 우리 역시 이 두 가지를 저울질하고 있다. 행복을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비교해봐서 삶의 목표에 무엇을 둘지 비교한 다음에 삶의 목표로서 행복을 둔다. 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직접 또 행복과 성공을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려서부터 수많은 경쟁을 해왔습니다. 이 변화가 심한 사회에서 그나마 계속 인정받고 혹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머쥔다라는 이 성공을 목표로 수많은 경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지치기도 하고 또 몇 가지 성취를 직접 겪어보면서 소소한 성공들을 몇 가지 겪어보면서 내가 목표로 하는 저 끝에 있는 엄청난 성공이 그렇게까지 가치가 있을까?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성공을 위해 희생시키고 있는 일상적인 행복에 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과연 이 모든 것을 희생해서 얻는 거대한 성공이 더 괜찮을까? 아니면은 희생하고 있는 일상의 행복이 혹시나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그러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삶의 목표에 관한 고민을 할 때 주로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다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맥락에서 보면은 이 행복과 성공이 뜻하는 바를 조금 더 엄밀하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성공의 불확실성, 게다가 성취감, 플러스 풍요를 더한 것을 곱한 것이 되겠고요. 그거에다가 마이너스고, 일상의 행복함, 일상의 기분 좋음과 플러스 여유를 뺀 것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행복이라는 것은 일상의 만족감 플러스 여유로움 마이너스 성공과 풍요의 만족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본다는 거겠죠. 네, 그리고 그 결론으로서 우리가 오늘 다뤄볼 것은 행복이 더 낫다 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성공과 행복 모두 행복한 감각, 즉 기분 좋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공에서는 성취에서 오는 기분 좋음, 즉 거대한 기분 좋음이 포함되어 있고요. 어떤 일상적인 행복에는 소소하지만 잦은 빈도의 기분 좋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다르게 보자면은 우리는 기분 좋음의 속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성공보다는 행복이 낫다라는 얘기는 엄밀히 따져 보면은 기분 좋음이라는 감각은 계속 그것을 희생하다가 빵 터져서 엄청난 크기의 것을 갖는 것보다는 그냥 소소하더라도 그것을 최대한 많이 배치시켜 놓는 것이 낫다라고 우리가 결론 짓고 있다. 즉 엄밀히 따지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공보단 행복이다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자면 혹은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기분 좋음은 크기보다 빈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은 행복은 삶의 목표이다라는 말을 이제는 엄밀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행복은 삶의 목표가 된다라는 말은 첫 번째로는 높은 빈도의 기분 좋음이 삶 속에서 필연적인 실패와 방황을 최대한 보상해 주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반대로 이러한 행복, 일상 속의 행복이 아니라 즉 빈도가 아니라 크기를 중요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행복은 삶의 목표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중 일부는 행복이란 단어를 엄청난 크기의 기분 좋음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을 엄밀히 따져보면은 두 번째로 엄청난 크기의 기분 좋음이 삶 속에서 필연적인 실패와 방황을 최대한 보상해 줄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장에 관한 검증을 해볼 것인데, 자, 그 전에 저는 성공과 행복을 비교하면서 행복은 삶의 목표야 라고 하는 말이 갖는 또 다른 의미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성공과 행복을 비교하고 있다 라고 추측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경쟁사회에서 직접 살아보면서 이 둘을 비교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엄청난 성공을 꿈꾸면서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의 어느 정도의 성취를 표현하는 단어로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쓸 것입니다. 어른이 되고 실패나 좌절을 겪으면서 엄청난 부자가 된다라는 꿈을 갖고 그걸 유지하면서 행복과 성공을 비교하게 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겠죠. 대신에 나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성공, 즉 직장에서 엄청난 인정을 받는 것, 그 수준에서 큰 성공을 누리는 것을 성공으로 볼 것입니다. 자,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 성공이란 단어는 직장에서의 성공을 얘기할 것이고
반대로 행복이라는 말은 이 직장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에 헌신하느라 누리지 못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즉,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인 수준에서의 성공을 고려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행복과 성공을 비교할 때 사실상 성공이란 직장에서의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고 행복이란 그것을 위해서 희생한 여가 생활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기분 좋음이란 빈도이다. 기분 좋음이란 크기이다. 이런 거창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몇몇 분들은 단순히 여가 생활과 직장 생활을 비교하면서 여가 생활의 비중을 좀 더 두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들이 단지 놀고 싶다, 난 여가 생활이 좋다, 라는 워라밸이 보장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에서 그치고 있진 않다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뜻하고 있냐라는 것을 엄밀히 따지기 위해서는 각각을 어떤 동기로 하게 되냐를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직장 생활의 동기는 4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적성입니다. 그냥 그 일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자아실현입니다. 사회적인 동물로서 하나의 사회에 속해서 나의 입지를 확실하게 인정받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빈곤 회피입니다. 빈곤이라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상황에 관한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게 된다. 싫지만 더 안 좋은 상황은 하기 싫으니까 일하게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동기는 저는 백수 회피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즉 사회적인 시선의 압박을 받아서 사회적인 동기로 일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여가 생활은 2가지의 동기로 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동기는 자율성이 되겠습니다. 즉 내가 자유롭게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컨트롤하는 시간들을 구성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그저 즐겁기 위해 즉 보상이라는 동기로 여가 생활을 누리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둘을 비교하다 보면은 이 둘을 하게 되는 동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왜 직장 생활 대신에 여가 생활을 선호하게 되는지 그 맥락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직장 생활이 오직 1번과 2번의 동기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즉 적성에 맞고 자아실현하고자 라는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굉장히 아름답겠지만 사실은 보통은 이 3, 4번 동기 즉 빈곤해지기 싫어서 일을 안 하는 사람에 관한 사회적인 시선을 압박을 받기 싫어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3번과 4번은 불안 회피 동기이자 타의적인 동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일을 반복하거나 혹은 남의 압박에 의해서 그 일을 반복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이 위험과 타인의 압박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즉, 이 3, 4번 동기를 반복하게 되면은 바로 자율성 훼손이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동기를 갖고 직장 생활을 하는 일이 그러한 경험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자율성이 점점 더 훼손되고 있다라는 해석을 갖다 붙인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여가 생활을 택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반대로 여가 생활의 반복은 내가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을 자유롭게 쫓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계기입니다. 따라서 여가 생활은 사실 자율성을 회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사실은 행복이 좋죠. 행복이 삶의 목표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직장 생활이 싫어요. 여가 생활이 좋아요. 여가 생활에서만 나를 찾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 또 일부는 사실상 행복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엄밀히 따지자면은 직장 생활에서 훼손된 자율성을 회복하고 싶어 라고 주장하고 있던 것이 되겠습니다. 즉 사실상 행복이나 삶의 목표와는 조금은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들의 문제가 계속 훼손당하고 회복하고 하는 사이클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 훼손당하는 이 원인, 자율성을 훼손시키고 있는 직장 생활을 어떠한 동기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를 고쳐나가는 일부터 해야지만 이 사이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동기들은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더 깊은 가치관이 복잡하게 얽혀서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들에게 직장 생활을 이런 동기로 하지 마세요 라고 조언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가치관 중 하나가 바로 직업 선택의 기준은 흥미이다 라는 그런 교육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엄밀히 따져볼 필요는 있다. 흥미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뜻하는 말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흥미라는 단어에 오해를 갖고 직장 생활을 3번과 4번, 즉 위험 회피와 타의적인 동기로만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얘기는 다음에 또 나눠볼 것이고요. 어쨌든 행복과 성공을 비교해서 행복이 낫다, 행복이 삶의 목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거창한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직장 생활을 나타내는 수단으로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행복이라는 단어 또한 여가 생활을 나타내는 단어였다. 즉 이들은 사실상 여가 생활과 직장 생활을 비교하고 있었다. 자, 근데 왜 굳이 이 둘을 비교하게 되고 왜 굳이 여가 생활이 낫다라고 결론을 내리는가라고 봤더니만 그것들을 하는 동기를 보니까 직장 생활은 사실상 자율성을 훼손하는 무언가를 표현하는 단어였고 반대로 여가 생활이란 자율성을 회복시켜주는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였다. 즉 결국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은 직장 생활에서 훼손된 자율성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말을 사실 하고 싶어 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아주 모호하게 행복은 삶의 목표다 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행복은 삶의 목표이다 라는 것은 이와 같이 세 가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중 하나는 사실 자율성에 관한 얘기로서 행복 혹은 삶의 목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증을 빼고 아예 관련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고 나머지 두 개, 높은 빈도의 기분 좋음이 중요하다. 엄청난 크기의 기분 좋음이 중요하다. 라는 주장을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높은 빈도의 기분 좋음이 삶 속에서 필연적인 실패와 방황을 최대한 보상해 줄 것이다. 라는 말부터 검증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말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 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검증해 보고자 합니다. 즉, 높은 빈도의 기분 좋음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나에게 기분 좋음을 줬던 그러한 경험들을 최대한 떠올려 본 다음에 그러한 경험을 앞으로의 나의 일정에 최대한 많이 배치하는 방법으로서 높은 빈도의 기분 좋음을 우리가 실현시킬 것입니다. 혹은 추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 높은 빈도의 기분 좋음이라는 것이 그런 계획으로는 통제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자, 그 이유로서 첫 번째, 우리가 계획을 만들고
그 경험을 최대한 많이 대체해봤자 감정이라는 것은 너무나 수많은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봤자 계획만큼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빈도의 기분 좋음을 추구하고자 약속을 마구 잡아도 갑자기 친구가 야근을 해서 그 약속이 취소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기대한 기분 좋음보다 오히려 기분 나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매번 의도한 결과로서 이어지지 않는 굉장히 많은 것에 영향을 받는 예민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애초에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것을 애초에 목표로서 올려놓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높은 빈도의 기분 좋음이 통제되지 않는 목표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것을 추구하고자 계획하고 최대한 많이 내 일상 속에 배치한 결과 전혀 의도치 않은 결과가 따라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혀 의도치 않은 결과란 바로 중독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자주 기분 좋고자 한 일 때문에 그 일에 중독되는 의도치 못한 결과를 겪게 됨으로써 일상이 파괴되기 시작한다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최대한의 보상이냐?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냐?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라고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통제되지 않은 결과를 주기 때문에 감정의 빈도라는 것이 애초에 목표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목표라는 대상은 계획으로서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대상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또 당첨이라는 목표는 통제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로또 당첨이라는 목표는 현실성이 없다. 그것을 목표로 하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겠습니다. 똑같이 매번 의도한 대로 나타나지도 않고 나타난다고 해도 의도치 않은 결과를 마주하게 하는 의도치 않은 페널티를 안게 하는 높은 빈도의 기분 좋음이 정말 목표로서 적합할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그냥 목표가 아니라 삶의 목표, 즉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최대한의 보상을 주기 때문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가져가야 할 단 한 가지라는 의미의 삶의 목표로서 높은 빈도의 기분 좋음이 과연 적합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번 높은 빈도의 기분 좋음이 삶 속에서 필연적인 실패 방황을 최대한 보상해주는 대상이다 라는 말은 아닌 것 같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라리 엄청난 크기의 기분 좋음이 더 낫지 않을까? 소소한 일상의 기분 좋음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라고 한다면은 엄청난 크기의 기분 좋음, 성공 그리고 그것이 주는 물질적인 풍요가 가져다주는 그 만족감이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럼 차라리 빈도 말고 크기를 따져보자 라고 주장하면서 엄청난 크기의 기분 좋음이 삶 속의 필연적인 실패와 방황을 최대한 보상해주는 삶의 목표로서 적합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장 역시 우리가 검증해 볼 것인데 이 두 번째 주장 역시 행복 혹은 기분 좋음이라는 감정이 갖는 어떠한 특징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옳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특징이란 기분 좋음의 특징이란 바로 적응이 되겠습니다. 자, 적응이란 두 가지 뜻을 갖는데 첫 번째 어떠한 종류의 기분 좋음이든 간에 만족감이든 간에 그 지속 시간이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적응되어서 사라진다. 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적응이란 어떠한 종류의 보상이든 간에 얼마나 대단하든 간에 그것을 반복하게 되면 결국에는 적응이 되고 그것이 주는 만족감이 점점 작아진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적응의 두 가지 속성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는데 오늘은 그 연구 결과를 소개하기보단 각각이 왜 존재할 수밖에 없는가에 관한
가설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적응은 결국 생명체의 생존에 어떤 기여를 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왜 만족감이라는 것은 결국 적응되어 사라질 수밖에 없느냐? 그 지속 시간이 왜 제한적이냐라고 한다면은 만족감과 새로운 동기의 생성이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만족감이 끝나야 다시 결핍 상태가 되고 그래야만 새로운 동기를 갖고 새로운 활동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만족감이 끝나지 않고 쭉 유지되었다가는 결핍 상태로 돌입할 수 없고 새로운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동기도 생성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분 자체는 만족감으로 꽉 차 있어서 그것을 만끽하느라 아무것도 안 하려 하겠지만 실제 우리 신체는 에너지를 다 쓰고 점점 말라 비틀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비유였지만 어쨌든 만족감이라는 것은 특히나 우리가 살아남았을 이전의 환경에서는 그 만족감이 적절한 시기에 퇴장해주고 다시 새로운 결핍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개체가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인 우리 역시 적응이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자, 적응의 두 번째 의미인 반복할수록 그것이 주는 만족감이 떨어진다 라는 것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그것이 어떻게 생존에 기여하는가를 설명하면서 그것의 존재 이의를 그것의 필연성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떠한 대상으로부터 그것을 계속 반복해도 똑같이 비슷한 크기의 만족감이 느껴진다면은 그 생명체는 아마 다른 자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근처에 사과나무가 있고 그것을 오늘 아침에 먹어도 맛있고 점심에 먹어도 맛있고 간식으로 먹었는데 똑같이 맛있고 저녁으로 먹었는데도 똑같이 맛있고 그 다음날도 그러고 그 다음날도 그런다면은 저는 굳이 사과 외에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먹으니까 점점 질리고 맛이 없어지고 그 만족감이 떨어진다면 사과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즉 사과라는 자원이 고갈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자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으로부터 만족감이 떨어져야만 안전한 환경, 즉 자원이 고갈되지 않은 환경에서 다른 자원을 찾고자 노력을 할 수가 있게 되었을 것이고 때문에 그러한 경향을 가진 이들만이 살아남아 우리에게도 그러한 경향이 이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적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존에 훨씬 유리한 특징이었고 때문에 그것을 보통이라면 물려받았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엄청난 크기의 기분 좋음 역시도 결국에는 언젠간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고 그 엄청난 크기의 기분 좋음과 딸려오는 풍요로움과 사치가 주는 기쁨 역시 반복하다 보면은 점점 만족감이 적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 엄청난 크기의 기분 좋음 또한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존재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엄밀히 따져보니까 행복은 삶의 목표다 라는 말이 과연 맞을까? 행복은 삶의 목표로서 적합한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나눈 것을 간단하게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행복은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행복은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행복, 삶의 목표에 관한 각각의 어떤 연구 결과를 가져오기보다는 우선 그에 앞서서 각각이 엄밀히 말하자면 어떠한 뜻을 지니는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왔고 또 그 맥락을 따라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관해서 따져가면서 우리가 이해 가능한 수준까지 그 단어를 취합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이나 이해 가능한 수준까지 그 단어를 취합한 후에
그렇게 검증하기 쉬운 상태가 되면은 검증해보자 라는 것이 오늘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따져봤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어떤 추측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 편향에 관해서 먼저 얘기 드렸고요. 그러한 편향이 있는 제가 추측해본 결과 이 삶의 목표란 것은 보통 한 가지인데 왜 한 가지냐라고 봤을 때는 이 불확실성이 넘치고 이정표도 없는 삶 속에서 한 가지라도 가져가면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 즉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삶의 목표란 것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실패가 넘치고 이정표의 부재로 인한 방황이 넘치는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최대한의 보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가장 우월한 무언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맥락에서 삶의 목표를 고른다라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 가치를 비교하는 일이 선행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랑 비교되냐라고 봤더니 성공이랑 비교되더라. 자, 그럼 그 둘을 어떤 맥락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있냐라는 것을 봤더니 성공이라는 것도 행복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기분 좋음에 관한 얘기이긴 하더라. 자, 근데 뭐가 틀리냐라고 한다면 성공은 기분 좋음의 크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였고 행복은 기분 좋음의 빈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였다. 그래서 그 둘을 비교해 봤을 때 빈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크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데 보통 행복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빈도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중 일부에서는 성공과 행복을 기분 좋음의 속성에 관한 얘기를 하는 맥락에서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공은 직장 생활, 행복은 여가 생활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쓰고 있더라. 그런 사람들은 보통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율성이 훼손당했기 때문에 여가 생활을 통해서 자율성을 회복하고 싶다. 엄밀히 따져보면 사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결국 행복은 삶의 목표이다. 라는 얘기는 세 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높은 빈도의 기분 좋음을 삶 속의 필연적인 실패와 방황을 최대한 보상해 준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검증하려고 보니까 애초에 기분 좋음, 애초에 감정의 빈도라는 것은 통제되는 대상이 아니더라. 감정이라는 것이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매번 의도한 결과를 얻을 수 없어서 높은 빈도로 누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한편으로는 의도치 않은 중독이라는 결과를 주기 때문에 이것이 통제되는 목표가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제되지 않은 목표를 삶의 목표로 두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첫 번째 주장은 옳은 주장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반대로 어느 정도 그래도 보장은 되는 안정성은 있는 엄청난 크기의 기분 좋음을 삶 속에서 필연적인 실패나 방황을 최대한 보상해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아닐까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검증해 보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시도 기분 좋음이 갖는 어떤 특징, 적응이라는 특징 때문에 엄청난 크기의 기분 좋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주관적인 만족감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고 어쨌든 그 큰 기분 좋음도 결국 지속 시간의 제한을 갖고 그 큰 기분 좋음과 함께 딸려오는 풍요와 굉장히 새롭고 만족스러운 경험들 또한 반복하다 보면 질릴 것이기 때문에 적응될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실패와 방황이 넘치는 그러한 삶에 있어서 최대한의 보상이 될 유일한 무언가는 아닐 것이다 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도 적합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주장 행복은 삶의 목표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일부는 사실상 직장 생활에서 훼손된 자율성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주제와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애초에 다른 맥락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 엄밀하게 따져본 결과 다른 얘기 한 가지와 틀릴 가능성이 큰 얘기 두 가지를 하고 있더라.
따라서 과연 삶의 목표로서 행복이 적합한가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얘기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알림 한 가지와 다음 수업을 소개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제 브런치에 관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제 브런치에 새로운 글이 연재되기 시작했습니다. 털없는 원숭이와 삶의 목표 2라는 제목의 글이 연재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글은 제가 앞으로 나눌 그리고 오늘 나눈 얘기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털 없는 원숭이와 삶의 목표 1이라는 글을 좀 더 요약하고 또 확실하게 바로바로 결론에 가는 그러한 형식의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와서 봐주시면 그 관심을 적극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홍보됐으니 다음 시간에는 어떠한 얘기를 할지 간단히 얘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흥미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흥미는 과연 직업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흥미라는 개념을 엄밀히 따져볼 것인데 이 엄밀히 따지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도 참고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역시도 알차게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고자 노력해서 준비해 오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도 제 얘기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또 늘 얘기하지만 더 적극적인 반응을 해주시면 더 뜨겁게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